자, 여러분 교재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 허프의 이론이 되겠죠. 자,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학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계산 문제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데, 허프는 항상 여기 확률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겠죠. 확률. 자, 확률적인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데, 이거는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하죠. 그래서 매장 또는 점포 단위를 기준한다. 자, 매장, 점포 단위를 우리가 기준을 합니다. 자, 이거는 수요자, 소비자죠. 수요자 자체에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미시적 측면의 분석이다. 자, 미시적, 좁은 의미의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도시 내에 우리가 우리가 경쟁하는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경험적으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우리가 몇 프로 되느냐, 이걸 실증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바로 허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177페이지에 그 허프 모형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요자의 개성, 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우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 공간, 박스 바로 위에 공간 마찰 계수를 의미하는데, 자, 이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이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쇼핑 물건의 특성, 이 공간, 이 거리 마찰 계수는 이 교통 조건이라든지 쇼핑 물건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의 값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2라고 가정한다. 여러분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숫자가 다양한데, 이걸 2라고 가정을 합니다. 2라고 가정을 해서 뭐를 적용하죠?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자,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또 비례합니다. 매장 면적에 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항상 거리 제곱이 나오면은 반비례입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때 이 거리 개념은 자, 여러분 시간 거리 이 개념이 또 있고, 실제로 측정한 거리, 이 실측 거리죠. 자, 여러분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리냐, 몇 분 걸리냐, 시간 거리, 실측 거리 개념이죠. 그래서 이 매장 규모나 이 거리에 있어서의 무슨 측면? 우리가 효용, 우리가 관련해서 이 공간적인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죠. 이 매장 면적이나 시간거리, 실측거리 같은 우리가 공간적인 우리가 요인에 의해서 또 우선 영향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공간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2라고 가정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A 매장으로 구매를 하러 갈 확률, 시장 점유율에서 분모는 전체, A, B 두 매장이 존재하고 있을 때 분모는 전체,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점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볼까요? 177페이지. 소비자가 A 점포로 쇼핑 갈 확률은 A 점포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또 경쟁 점포의 수에 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178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간 마찰계 수는 이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 마찰계 수는 교통 조건이 양호 좋으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간 마찰계 수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품인 경우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기꺼이 가려고 하죠. 그래서 거리 마찰계 수 값은 이 편의품점보다는 작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박스 178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자, 뭐를 기준? 우리가 허프는 매장 단위, 점포 단위죠. 매장 단위, 점포 단위를 기준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우리가 이 소매 상권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일리어나 허프의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이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5번 중간에 볼까요? 동그라미 5번.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어떤 지역에서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할 경우에 각 점포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유인력, 매상고를 추계하는 데 주로 유용하다. 그리고 6번에 볼까요?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 그 6번 중간에 보면 우리 상권이 고정되어 있다. 상권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은 기존 점포의 고객이 줄어들면서 신규 점포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것,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 180쪽 우리가 예제 문제 2번인데 또 출제를 28회 시험에 했던 내용이죠. 자, X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묻는데, 공간 마찰 개수는 2라고 주어졌죠.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요. 자, X 지역의 현재 주민은 4,000명인데 1인당 월 우리가 할인점 소비액은 35만 원이 되겠고, 자, X 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세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할인점이죠.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인점 우리가 A를 방문할 확률,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은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허프 모형의 또 계산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33회 시험에는 또 허프의 계산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염두에 두시고, 자, 시장 점유율은 할인점 A, 소비자 거주지에서 할인점 A를 우리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인데, 분모는 전체죠. 지금 전체가 할인점 3개가 나와 있죠. 분모.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인데, 자, 할인점 A의 면적은 500이죠. 500. 면적은 지금 500입니다.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5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기죠. 또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300에 우리가 비례하고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비할인점은 매장 면적 450에 비례하고 거리 15죠. 15km,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요거 다 더해주면 요 분모는 전체고 구하고자 하는 분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가 25죠. 그러면 얼마? 20이 되겠네요. 20. 약분하면은 우리가 500을 25로 나눠주면 20이 되겠고, 300을 10에 적어 100으로 나눠주면 3이 되겠고,
15의 제곱 225죠. 450을 225로 나눠주게 2가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20 돼서 얼마죠? 5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니까 5분의 4 곱하기 분모 분자 5로 나눠주면 5분의 4가 되고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죠.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 80%가 되겠죠. 80%. 자, 우선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에서 할인점 A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우선은 80%고, 자, 이용객 수는 얼마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우리가 X지역의 주민이 몇 명? 4,000명이 주어졌죠. 4,000명. 자, 이 4,000명이 주어졌는데 이 4,000명 중에 우리가 몇 프로? 80%가 되겠죠. 80%. 80%는 얼마? 3,200명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 자, 3,200명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점유율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이 얼마냐? 자,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은 얼마 이용하고 있다? 3,200명이 할인점 A를 이용하는데 1인당 얼마죠? 35만 원이죠. 우리라 1인당 35만 원이니까 35에 3,200을 곱해줬더니 1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11억 2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항상 문제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공간 마찰 계수가 2라고 주어집니다. 문제 항상 요거부터 확인. 공간 마찰 계수가 2, 요 값을 먼저 확인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또 지금 점포가 할인점 3개죠. 할인점 A, B, C가 있는데 할인점 D가 고정된 상권에 있어서 할인점 D가 신규로 입주할 경우에 할인점 A, B, C의 기존 점포의 고객이 줄으면서 신규 점포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줄어든 만큼 나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1쪽을 한번 볼까요? 자, 181쪽을 보면은, 자, 이 경쟁 점포들 간에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원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인데, 이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소재,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죠. 이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습니다. 집심, 심은 마음 심자이죠. 피는 심장으로 모이잖아요. 다 모이는 겁니다.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후지인데 이 배후지의 중심부에 우리가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백화점, 도매상, 고급 음식점, 귀금속점, 영화관, 호텔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집심성 점포입니다. 자, 배후지의 중심부의 입지 안에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산재성 점포가 가끔 우리가 시험 지문에 나오죠. 자, 여러분이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이 소매 점포들은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하다. 이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탁소, 잡화점을 제일 많이 출제했죠. 세탁소, 잡화점, 미용실, 미장원이죠. 미용실이라든지 우리가 치킨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산재성 점포.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 여러분 우리 마취일 때 전신 마취, 국부 마취 보시죠. 국부 마취는 어느 일부분만 마취하잖아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 우리 지역의 어느 일부분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농기구를 판매하는 점포, 농기구상, 종묘상점, 비료상점, 석재점, 어구점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소재, 위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를 받고 또 우리 구매 습관이죠. 구매 습관. 구매 관습 또는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로서 점포를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은 용어는 뭐죠? 우리 편의품점이죠. 뭐 CU, 세븐일레븐, GS 편의점 여기 다 편의품점입니다. 그럼 편의품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보로 보통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죠. 그런 거리에 있는 점포로서 이 일상 생활 필수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구매 습관과 관련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빈도는 높고 가격은 저렴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가 바로 편의품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격은 약간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 여러 점포들과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선매품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우리 의류점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전문품점은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아끼지 않는 거죠.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많이 기울이는 상품입니다. 구매 비용과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바로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육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많은데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 고급 양복을 판매하는 점포, 고급 골프 우리 용품을 판매하는 점포, 뭐 이런 점포 등이 전문품점이고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는 점포로서 이윤율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점포가 전문품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까지 중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인데,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이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이 지역에 기존의 점포이죠. 여러분 이 기존 점포와 경쟁하는 점포인데 기존에 이미 점포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에 있어서 이 기존 점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대상 지역 내에 인구수라든지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매상고 등을 분석해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는 그 중심지는 점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거죠.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 부지를 분석해야겠죠. 이미 분석 대상 지역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죠. 이 지역 내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매상고, 인구 밀도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기존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주는 도시인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를 우선 지역을 또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하겠죠.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통해서 순현재 가치는 현금, 돈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돈 나가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을 말하는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신규 점포가 우리가 입지를 해도 괜찮다. 근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은 이 지역 내 기준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가 경쟁하는 점포들이 포화 상태에 있다. 이때는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신규 점포가 입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세 번째가 근린 분석을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몇 개의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지역으로 해서 근린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 근린 지역에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이 지출 가능액을 추계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상 근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죠.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자, 요 분석을 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이 지출 가능액과 각 지역에서 뭐겠죠? 우리는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 차이가 가장 큰 지역. 이 지역을 선정을 했다.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하느냐,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하죠.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대상 부지가 속해 있는 회사의 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최대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대상 점포인데, 하여튼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중심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존 부지 분석, 도시 지역 분석, 근린 분석, 대상 근린 지역 선정, 대상 부지 선정에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은 대상 부지의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추계하는 그러한 방법이 1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죠. 이 대상 부지에 대해서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추계를 하는 방법이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보시면은 이 비율법, 유추법, 중령 모형, 회기 모형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율법은 이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183페이지 보시면은 비율법을 보시면은 자, 가능한 거래 지역을 선정을 하죠. 자, 여기가 여러분이 대상 점포인데, 대상 점포에서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어느 지역까지 우리 공급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래 지역을 이렇게 획정을 해야 돼요. 자, 가능 거래 지역을 획정해서 이 거래 지역에 우리는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해서 세 번째가 뭐죠? 우리가 주민 소득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대상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 상품이죠. 이 품목 등에 대한 이 지출 가능한 금액이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 점포에 있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바로
비율법인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15회 시험에 우리 또 출제를 했었죠. 자, 비율법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유추법이죠. 유추법은 유사점포법, 우리가 또는 유비법이라고 하죠. 자, 유추법은 유사점포법, 유비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대상점포, 이 대상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에 유사한 점포를 이용해서 대상점포에 가능매상고를 추계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유사점포를 이용해서 대상점포에 가능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의미하는 개념이고, 자, 중력 모형이죠. 자, 허프에 있어서의 이 중력 모형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지역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각 우리는 개별 점포의 이론적인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는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자, 밑에서 7번째, 같은 지역 사회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각 점포에 대한 이론적인 매상고를 우리가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는 수정 이미지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주게 돼요. 이 조정을 해서 우리는 각 점포에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중력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회귀 모형이 나오죠. 자, 회귀 모형은, 자, 우리 통계적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a 플러스 b1 다중 회귀 분석이죠. 이렇게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데, y는 영향을 받는 뭐죠? 종속 변수예요.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서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 대상 점포 이걸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x1, x2 뭐 이렇게 xn 이런 게 영향을 이렇게 주죠. 이게 무슨 변수? 우리는 y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죠. 이 독립 변수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인구라든지 접근성, 가시성, 경쟁 점포의 수,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회귀 모형인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184페이지로 오시면은 공업지에 있어서의 입지 이론이 나오죠. 자, 공업지의 입지 이론이 우선 나온다는 걸 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84쪽이 되겠죠. 자, 184쪽에 공업 입지 이론인데, 최초의 공업 입지 이론이 바로 베버죠. 그래서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프레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제목에서 힌트를 잘 잡아야겠죠. 말 그대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말 그대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18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 입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죠. 자, 1번 지문 우리가 좀 주의해 두셔야 되는데 그 3번 지문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산업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정력. 집정력이 집적이인데 그 중에서 우선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수송비, 임금, 임금은 뭐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또는 노동비, 또 집적력. 이 집적력은 집적에 따른 이익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를 1909년 이 당시는 교통수단 발달에 미학을 하죠.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중시한다. 배번은 이 요인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수송비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다. 배번은 수송비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수송비가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수송비는 이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2번 또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3번 우리가 3번 우리 관련해서 끝나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은 수송비는 뭐가 되죠? 최소가 되겠죠. 수송비는 최소, 인건비, 비용이죠. 이것도 최소, 집적에 따른 이익은 최대, 집적 이익의 최대가 되는 지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지문 볼까요?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는 임금이죠. 노동비용은 여러분 인건비는 노동비용입니다. 노동비용이 임금이죠.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의 동그라미, 최소 비용 지점을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볼까요? 5번에 운송비, 수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소비진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번은 우리가 원료 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원료 지수를 M으로 본다면은 원료 지수는 자, 배번은 우리가 원료를 크게 둘로 봅니다. 보편 원료. 자,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하고, 편제,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그래서 배번은 원료를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배번은 원료 지수를 편제, 국지 원료죠. 편제 원료,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원료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 지수가 우리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 입지하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편제 원료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이것을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고 하죠. 자, 원료 지향형 우리가 산업이 있죠. 원료 지향형 산업 입지입니다. 원료 지향형 산업을 입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 하는 산업? 감소하는 산업인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 재련 산업 등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재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우리 통조림 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반대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 편제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죠. 그럼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시장까지 운송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인 맥주, 청량음료 산업,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도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자,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봤고, 여기 1이면은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입지형 산업,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송비, 이 지향 산업이냐, 수송비 지향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 인건비는 노동과 관련된 노동비, 그래서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 자,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산업으로서 섬유, 신발, 의류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186페이지에 보시면은 노동 지향형 산업이 이제 나오죠. 자, 185페이지 밑에 보면은 여기 185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밑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6페이지 보시면 또 직접 관련해서 직접 지향형 산업이 있죠. 자, 직접 지향형 산업. 직접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우리는 공업이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보면은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죠.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우리 기술의 연관성이 큰 계열화된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입지하면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하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이런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직접 지향형 산업.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관련해서 무슨 자동차 같은 이런 산업이 직접 지향형 산업의 대표적이죠. 자, 이런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자, 베버의 이론에서 이런 베버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입니다. 베버 이론의 유명한 입지 삼각형인데, 자, M1 원재료, M2 원재료, 이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있다. 자, 공장은 이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보고, 여기 시장이죠. 자, 시장. 원재료, M1 원재료가 있고 M2 원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제품의 무게, 시장에서 제품의 우리의 무게, 중량을 Z라고 보죠. 무슨 단위, 톤, 뭐 이런 거 다 생략. 자, 여러분이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서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km. 자,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에서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 Bkm.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km라고 한다면은 아까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리 A와 M1 원재료의 무게 X를 곱해주면 이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입니다. 또 이 B와 Y를 곱해주면 이거는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대주면 이거는 원재료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원재료 수송비죠. 원재료 수송비에다가 뭐를 대준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 어떻게 돼? C에다가 뭐를? 완제품의 무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CZ는 제품 수송비죠. 그러면 이때 이 원재료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 자, 여러분이 이 임금과 집적이익, 이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요 총수송비, 요 두 개를 대준 총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요?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베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할 때는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의 이론이다. 베버의 이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베버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은 이 베버는 또 관련해서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죠. 자, 알프레드 베버의 이론을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18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베버의 이론은 공급 측면입니다. 베버의 이론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비판하면서 이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이 뇌쉬의 또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하면서 최대 수요, 말 그대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즉, 우리는 이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요 측면을 강조했죠. 말 그대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공간 이렇게 원추 모형입니다. 이렇게 공간 원추 모형에서 밑에 있는 원은 상권의 범위입니다. 여기 중심지인 시장이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많은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베버.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베버죠. 뇌쉬죠. 뇌쉬는 최대 수요 이론으로서 공간 원추 모형이죠. 공간 원추 모형을 가지고 이 수요량이 가장 많은 우리가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버에 관련해서 우리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180 우리가 6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있죠. 자, 중동에서 유조선 배를 가지고 울산에 석유를 가져오죠. 그럼 울산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전국으로 우리가 수송을 합니다. 그럼 이 울산의 배에서 자동차로 수송 수단이 바뀌죠. 이것을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이라고 해요. 적환지점, 이적지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점, 이적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울산에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죠. 그래서 이건 중간지점 또는 이적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베버 이론이 우리가 24회 시험 보시면 최근에 24회, 29회, 3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24회, 29회는 아예 한 문제로서 출제했고 29회 시험이나 21회 시험에서는 뭘로 출제했다? 어떻게 지문으로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198페이지부터 우리가 나오는 부동산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공부하기 전에 미리 203페이지에 용어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